자,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에서 자, 여러분 그 28페이지죠. 네, 28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 특례에서 자,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앞 시간에 진행이 됐고요. 자, 미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1시대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일명 동그라미 합니다. 자, 1시대 또는 일명이 자,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수요한 경우 줄 것이십시오. 1주택 공급 밑에다가 적으십시오. 원칙. 그래서 1시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세대 1인 1주택 공급 원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줄 것이십시오.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미칠 것죠. 2인 이상의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더라도 그 뒤에 줄 것죠. 1주택 공급 줄 것입니다. 밑에다가 원칙. 그래서 공유를 동그라미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음번은 1주택 공급 원칙을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자, 비읍번 옵니다. 자, 미음번에도 불구하고 뭐죠? 1주택 공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자, 1주택 공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A부터 D입니다. A부터 D 중 한 개의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A부터 D까지는 특례 속의 특례라고 볼 수 있죠. 특례 속에 네, 또 인정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자, 2번 2인 이상의 1토지를 공유한 경우 미칠 것이고 1토지 동그라미 합니다. 2인 이상의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선택이고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할 수 있고요. 따로 정한 경우에는 줄 것이십시오.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면은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만큼 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원칙은 1주택 공급 원칙이잖아요. 근데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하고 있다면은 그 시도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도조례로 3주택이면 3주택, 4주택이면 4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인정됩니다. 다음 내려주시죠. B번.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줄 것이십시오.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 네, 줄 것이고 밑에다 X.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줄 것이죠.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면은 네,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 가능해. 여러분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은 중심지역입니까? 저 외곽지역입니까? 외곽지역이에요. 저 중심지역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은 교통도 불편하고 학군이 대체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투기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따지는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까지 줄 거죠.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원복리죠. 사원복리후생. 사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과는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등은 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은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이 허용되죠. 10번 내려옵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 범위 동그라미. 그리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동그라미.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 범위 혹은 주거전용 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되고요.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네,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입니다. 아까 그 분양 대상자 갑순시의 종전 토지나 건축의 가격이 4억이었잖아. 그러면 갑순에게는 이 4억 범위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즉 3억 5천짜리 아파트 하나하고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이렇게 해서 네, 두 개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단 둘 중 하나는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250제곱미터예요.
250제곱미터면은 이 주거조정 면적 범위 안에서 하나는 19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6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둘 중 하나는 주거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범위 안에서 그리고 주거조정 면적 범위 안에서 이렇게 2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이때 2주택 공급할 때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60제곱미터 주거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해야 되고 주거조정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한 이 주택은 앞으로 3년 동안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일 밑에 D번 봅니다. 과밀 억제구역에서 투기 과일주택이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죠. 과밀 억제구역은 해당돼요. 과밀 억제구역에 해당하지만 아직까지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재건축 단지인 경우에는 특례로서 주십시오. 3주택 이하입니다. 3주택 이하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주택 이하로 공급 그렇게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재산 또는 권리의 평가 방법. 자,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거나 그 다음에 분양 대상 밑을 쭉 가십시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시 및 그 평가액까지 줄 거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관리처분계획에 이거 있었죠. 우리 앞 시간에. 자, 관리처분계획 1번이 뭐죠? 관리처분계획 1번이 분양설계. 2번이 뭐죠? 분양 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3번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해야 되죠. 아까 갑순시에게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얼마죠? 네, 제가 5억이라고 그랬죠. 그죠? 5억으로 예를 들었고 5억이고 그 다음에 갑순시의 종전토지입니다. 갑순시의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추산액도 관리처분 정하게 됩니다. 그 추산액이 얼마라고 했죠? 4억이라고 했죠. 4억.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포함되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리고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이 아니고 가격이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네. 관리처분계획 포함되어야 할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어떻게 산정할까? 종전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런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기업과 내내봅니다. 기업,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쭉 그십시오. 시장 구소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요. 나눠지는 거죠. 자,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거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화해서 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밑을 쭉 보십시오.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그리고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합하여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게 되죠. 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재건축. 자, 재건축할 때는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을 산정하거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등을 산정할 때는 나눠집니다.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그리고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이렇게 1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화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들어두고 잊어버려야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시 하면은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준비탕에서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네. 다음에 4번 봅니다.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정비 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출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출것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하고 밑에 적으십시오. 이것을 기준이라고 합니다.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이게 원칙의 원칙, 기준일, 원칙적 기준이 되죠. 정비 사업 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의 원칙적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그리고 계속 읽어드립니다.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자, 지금도 줄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 줄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한 날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 이 기준일에 다음날 앞뒤로 가로,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권리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다음이 박선에 4개 있죠. 박선에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혹은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한 날, 이 따로 정한 날,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버리게 되죠. 예를 들면 1번 봅니다.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거나, 2번 줄 것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있거나, 3번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죠. 네. 자, 이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세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할만해요. 할만한데, 자, 이게 정비사업 절차가, 그래. 자, 정비사업의 절차예요. 제일 먼저 뭐 하죠?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맞도록이죠. 정비 이전 구역별로 구청장 등이 정비 계획을 위반하죠. 정비 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게 되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이제 정비사업 절차 진행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신정동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정비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신정동 재개발 구역의 조합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죠? 이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그때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 하나 누구죠? 그렇죠. 지상권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죠? 아니, 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 신정동에 언제부터 땅,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부터 건축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지상권을 설정한 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줘야 될지,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앞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이에요. 기준일. 이게 원칙입니다. 외우십시오. 정비사업 절차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즉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 기준일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외우십시오. 이게 원칙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정동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 동네에 땅 사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어야 되고요. 건축물 취득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당권 설정하고 있어야 그 토지 등 소유자, 그 조합원에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교부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 이 단계에서 땅 사두고 건축물 사두고 지당권 설정해야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을 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를 정해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문가들하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재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버린 거야. 그럼 이 단계에서 전부 투자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기 전 사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사이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뭐가 특례입니까? 특례로서. 그래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늦춰야 됩니까? 앞당겨야 됩니까? 앞당겨야 되니까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집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란 원칙이 뭐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다. 단,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사이에 따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정할 수 있고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특례로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박사님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거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이걸 외워버려요 전부.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투기꾼들이 이제 재개발 지분을 늘 쪼개기 한 거 맞죠? 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는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니까 기준의 다음 날부터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아파트 입주권 교부 대상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해버린 거예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된 토지를 취득했거나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다가구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거야.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구분 소유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야. 그럼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니까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돼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인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이다. 그러면 아까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분양받을 권리는 그죠? 1주택 공급이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분을 쪼갠 거죠. 대지 따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그리고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그럼 지분 하나가 두 개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또 단독주택만 있었는데 그 단독주택을 철거해버리고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까요?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이 원칙이에요. 단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자를 따로 정할 수도 있죠. 네,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다가구 주택이 다시대 주택으로 전환됐거나 독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소유하여 소유자를 늘리거나 나대지에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구분 소유하거나
기존의 단독주택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더라도 분양받을 권리는 전부 기준 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음 날부터 이런 토지를 지정한 자에게는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참 설명했죠? 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조금 힘들어서 반복해 두면은 이런 거 이 부분을 한 부분을 알면은 한 문제가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책상 넘겨주십시오. 관리 충격 인가 고시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 충격 인가 고시의 효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토지 및 주관경직구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관리 충격 인가 고시 후에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신정동 재개발 구역을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기반 시락하고 노후 불량 등으로 판정된 우리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관리 충격 인가 고시에서는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을 일단은 뭘 지정합니까? 정비 애정구역을 지정하면서 이 애정구역별 정비구역 입안 시기를 정해두죠. 그러면 2018년 4월이 신정동 재개발구역 네, 정비구역 입안 일자로 서울시 기본구역을 정해뒀다면 2018년 4월이 되면 관할 양천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구역에 맞도록 신정동 정비구역을 입안하고 이를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해요. 하면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정동 정비구역, 신정동의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는 아까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즉 신정동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인가 신청하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 나오면 며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바침으로써 신정동 재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거예요. 그 신정동 재개발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신정동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구청에 인가가 있으면은 그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어도 120일 내에 네, 조합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그리고 분양 신청기간 등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되고 일간 신문에 분양 공고가 나죠. 그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신정동 재개발조합에 아파트 분양 신청하는 거죠. 그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신정동 재개발조합에서는 분양 처분계획인 관리조를 작성해서 양천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청계 인가가 딱 고시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신정동 재개발 구역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 정비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딱 고시되면 그 지정 효과로서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이 법적으로 정지가 돼요. 이 자체가 한 문제예요. 토지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 내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 언제입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정비구역 안에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의 법적으로 정지되면은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계약은 유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 종전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계약은 일방적으로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하는 게 법에 의해서 보장이 돼요. 그러면 신정동 재개발구역에 전시를 사시는 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그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하면은 그로 인한 금전 반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정비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금전 반환을 청구하죠. 그럼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 지급해요. 그럼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은 눌러앉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하죠. 동네가 텅 비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비법상 정비사업철제에서 관리청객 인가구시에서는 정비구역안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용수익을 쏟게 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전세보전금 반환 청구하고 조합으로부터 전세보전금 반환을 받고 동네가 이주하면 기존 건축을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재개발 공사 시기가 가까우면서 미리 이사 가시는 분이 있죠. 그럼 동네에 빈집이 생기고 우범지대화 가능성이 있거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관리청객 인가고시라도 미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시장소의 철거가를 받고 미리 철거할 수 있어요. 미리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 공사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철거하고 정비 기반 시설 확충하고 이제 대지를 새로 조성해서 여기다가 재개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제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서 준공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고시된 사업 시행 계획을 틀림없이 끝나면 준공 인가를 하고 준공 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공사 완료 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작성에 따라서 이제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잔금을 끝낸 조합원에게 이전해서 고시하게 되죠. 이 소유권 이전, 새로 지은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고시하는 것을 분양 처분이라고 그래요.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조합원은 새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행자의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분양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으로써 모든 정비 사업 절차가 종료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같이 봅니다. 자, 관리청객 인가구시 효과.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되죠. 6번 같이 봅니다. 자, 건축물의 사용수익 중지 철거. 자, 보겠습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청객 인가구시에 있은 때에 줄 거예요. 관리청객 인가구시에 있은 때 손 떼시고 관리청객 인가구시에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르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날까지 지금도 줄 것입니다. 끝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비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나 건축에 대한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관리청객 인가고시가 있은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내려옵니다. 자, 계약 해지.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다 상관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전금, 그 밖에 계약서에 금전 반환 청구 누구에게 한다고 했죠?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직접 금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3번, 금전 반환 청구의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 조합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청객 인가고시 후에 기존 건축을 철거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죠. 네.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객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죠. 관리청객 인가를 받은 후에 이제 기존 건축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정비 사업 시행자는 다음 중 한 개에 당하면은, 즉,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또 폐공과 밀집으로 이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줄 거예요. 그리고 시장소의 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시장소의 허가 줄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소의 허가를 받고 해당 건축을 철거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 이후에 흐름은 아까 흐름만 잡아드린 거고, 이쪽에서 뭐 거의 출제가 잘 되지 않죠. 소소한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 2018년도에 전면 개정된 정비법 관련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부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정비법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공자도 정비사업 특강 1, 2해서 2학기를 수업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전달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 강의를 2번 이상은 연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고 문제풀이 시간에 오시면은 이해가 쏙쏙 되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완강하시면은 네, 벌써 3분의 2 정도 네, 합격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힘내십시오. 화이팅!